도열라디오 수면제 책방. 좋은 책을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102세의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고 페미니스트의 연쇄 살인범, 그리고 개팍하기 짝이 없는 독설가인 베르트 가비뇰. 어느 날 새벽 6시에 루고총의 강렬한 총성이 한 시골집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베르트가 자기 집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총을 쏜 것인데요. 그리고 그날 오전 8시 수사관 벤투라는 경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용의자 베르트 가비뇰을 신문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루고총을 든 할머니. 그녀는 2차례 전쟁을 겪고요. 여러 번 결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군인과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거침없이 죽여버립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마다 거침없이 행동하며 자신을 지켜낸 그녀. 2가지만 기억해. 나를 위협하지 말 것, 그리고 존중할 것. 할머니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사람과 동물의 뼈 무덤. 그 누구보다 엄청난 할머니를 오늘 밤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102세의 프랑스 그랜마가 가부장과 여성 혐오를 깨부수는 속 시원한 블랙 코미디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시 8분) 탕탕. 베르트는 총을 다시 장전했다. 사지가 벌벌 떨렸다. 102살 노파한테는 엄청난 감정 소모였다. 그녀는 부엌 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캐모마일 차를 떠올리며 좋게 한 잔은 우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멀리서 울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만난 허브티 한 잔을 즐길 시간을 벌어줄 터였다. 계집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드 고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주위로 피가 흥건했다. 결정적인 한 방 외에도 구멍이 등에 하나, 엉덩이에도 하나 더 있었다. 젠장, 좀 과했나? 베르트는 드 고르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개차반 같은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정말로 그가 그녀의 총구에서 최후를 맞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로이와 기메트에게는 기동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베르트가 그 2가지를 해결해 주었다. 베르트의 나이에 진정한 희생을 논하기란 어렵다. 그녀는 그저 찬성이라 눈치리라. 어린아이들이 자유의 몽상을 향한 열띤 도주를 감행하여 그들만의 천국을 며칠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신나게 그들을 도울 터였다. 베르트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40살로 되돌아간 듯 맥박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쯤에서 멈춰야지. 더 요동쳤다가는 오베르뉴 산골의 늙은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그녀가 아무리 왜소해도 옆집 쓰레기를 실은 들것에조차도 그녀의 시든 육신을 얹을 자리는 없을 테니 진정해야 한다.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좋은 소식이다. 로이와 기메트가 멀어졌다. 베르트의 작전이 통했다. 그녀는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예감했다. 다행이다. 그녀가 시간을 끌수록 로이와 기메트가 경찰과의 간격을 벌릴 수 있을 테니까. 베르트는 이왕이면 좀 더 시간을 끌기 위해 경찰이 풀어야 할 매듭을 한 번 더 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관절이 닳고 닳아 8마디로 굽은 할머니는 장총의 의지에 발을 절며 열린 문 앞까지 걸어가 바리케이드를 쳤다. 찰컥찰컥. 녹슨 2개의 빗장이 자물쇠에 겹쳐졌다. 베르트는 무기에 의지하여 문에 붙어 있다가 입구의 장식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탄환 상자를 낚아챘다.
자동차 엔진의 부르릉 소리, 타이어가 급정거하는 끼익 소리, 사이렌의 포효. 베르트는 장총을 장전하고서 집안에 매복했다. 경찰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두 손은 머리에 올리고. 메가폰이 외쳤다. 베르트의 보청기가 귓속에서 쩌렁거렸다. 그녀의 오전 시간은 보통 더티 해리 시청으로 지나간다. 베르트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겐 늘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그의 44구경 매그넘은 환상적이다. 길티 플레저라고 할까? 배경이 세팅되었다. 하지만 저들을 끝까지 믿게 하려면 베르트가 무대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헛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고는 완벽하게 통제된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를 날렸다. 니들 소굴로 꺼져! 추잡한 집신놈들아. 나도 무장했다고.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메가폰을 쥔 경찰이 주춤하다가 다시 정신을 추슬렀다. 할머니, 경찰이에요. 밖으로 나오세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속을 줄 알고 경찰 놈의 수작이라면 이골이 난 몸이야. 날 끌어내서 강간하려는 것 아니냐. 이놈들아. 난 거죽이 뼈에 들러붙은 늙은이란 말이다. 이 정신병자 놈들아. 집안엔 당황했지만 그만큼 무장한 10명 남짓의 경찰들이 늘어서 있었다. 소방차가 이미 구급 요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옆집 남자의 코앞에 멈춰섰다. 메가폰을 든 경찰이 대원들에게 노인의 집을 애워싸라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 집시 따위는 여기 없어요. 두 손 머리에 올리고 순순히 나오세요. 아니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개냐? 이런 후레자식, 내 놈이 내 비상금을 노리는 걸 모를 줄 알고? 군대 맨 앞에 두 경찰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경계를 늦췄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쨍그랑. 부엌에 타일이 박살났다. 베르트가 그 자리에 돌연 장총을 얹어 총구를 내밀었다. 탕탕. 경찰 병아리들이 토끼떼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베르트는 부엌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공 심박 조율기가 이 광기의 끝까지 유지되기를 기도하며 25년 동안 잊고 있던 게임을 즐겼다. 어때? 이제 좀 덜 우쭐하지 않니? 엉? 메가폰이 근엄해지며 호령했다. 할머니, 프랑스 헌법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무기를 버리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베르트는 메가폰의 어조가 변한 것을 느꼈다. 석회 가루로 뒤덮인 괴종시계의 시침이 더 이상 째깍거리지 않았으나 베르트는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다. 장식장. 기나긴 밤 내내 마르고 닳도록 시청한 엉성한 스릴러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녀가 중얼거렸다. 베르트는 장식장으로 현관문을 막아 본부를 사수할 심산이었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희망에 들떠 돌진했다. 하지만 38kg의 육체는 먼지를 뒤집어 쓴 반톤짜리 리모주산 사기 그릇들을 잔뜩 품은 육중한 참나무 장식장에서 힘없이 튕겨나왔다. 장식장은 아무 불평 소리도 내지 않았던 반면 베르트는 다 죽어가는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슬리퍼가 곰팡이 쓴 나무바닥에서 나뒹굴었다. 시도는 좋았어, 할매. 그녀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문에서 비키세요. 공격을 개시할 겁니다. 경찰의 경고 내용이 그녀 못지않게 나이를 먹은 보청기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으나 어조가 강경해진 것만은 감지했다. 협박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베르트는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 깨진 타일 사이로 외쳤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후레자식아. 내 보청기 배터리가 역면하는 바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
그녀의 뒤로 우직근 소리가 뒤섞인 굉음이 일었다. 현관문이 1952년 이래로 별탈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던 냉장고를 들이받았다. 당시엔 견고한 제품들을 생산했다. 그런데 이제 저 경찰 병아리들 때문에 냉동 스튜를 보관하려면 중국산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할 판이었다. 개연성 없는 잡념이 베르트의 머리를 스쳤을 때 헬멧까지 쓰고서 중무장한 제복의 군인들이 테러리스트의 소굴이라도 소탕하는 듯 그녀의 은신처를 점령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진 베르트는 심근경색을 간신히 모면했다. 무법자들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가 더 거셌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들어올 땐 발판에 신발을 닦아야지, 이 호랑 말코 놈들아. (8시 15분) 방금 읽은 조서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는 수사관이 할머니를 향해 무감각한 불도그처럼 눈을 찢었다. 할머니가 출동한 경찰들한테 대뜸 하신 말씀이 남의 집엔 들어올 땐 발판에 신발을 닦아야지, 이 호랑 말코 놈들아 이네요. 그게 뭐? 꼭두 새벽에 늙은이를 잡으러 온 것부터가 이미 싹수머리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짓거리지만 똥 묻은 장화로 들이닥치는 건 심각한 무례라고. 부하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총을 쏘신 거로군요. 저희 대원들이 예의 범절을 잊어서. 총 몇 방 쐈다고 삐지려면 삐지든가. 가빙률 부인, 지금 왜 여기 계신지 아시나요? 베르트가 과장되게 순진한 척하며 물었다. 그깟 고물총 몇 방 쐈다고 붙들려 온 거 아니야? 더 정확히는 주택가에서 22방을 쏘셨습니다. 경찰한테. 거기에 법무사 이웃의 엉덩이도 쏘셨다는 것을 밝혀야겠군요. 베르트가 입 빠진 잇몸 사이로 우물거렸다. 좀스럽긴. 난 그런 세세한 것까진 또 몰랐지. 수사관이 직업적으로 몸에 밴 냉철한 분석력으로 판단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발포시 별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군요. 사람들한테 총 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보아하니 내 놈이 전쟁을 안 겪었구나. 수사관은 멀건 커피를 삼켰다. 그의 미간이 좁아지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30년 전통의 브랜드건만 이놈의 고약한 커피엔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는다. 경찰서 어디를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 쓴 대걸레 맛이라고나 할까. 반면 총기와 범상치 않은 입담으로 무장한 입 빠진 노인은 신선했다. 이제 겨우 오전 8시건만 수사관은 이미 아스팔트를 타이어가 끽 소리가 나도록 달렸고 여러 발의 총알을 피했으며 포트녹스, 미 육군 기지보다 더 방어가 철통인 시골집을 습격했다. 쭈그렁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철진한 욕설을 감내해야 했으며 욕설이 아무리 험해도 노파가 가진 무기보다 위압적일 수는 없었다. 또한 노파는 목표물만 보였다 하면 무차별 난사였다.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없거나 고용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 수도 있고요. 수사관이 권리를 읊는 동안 베르트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으로 커피에 달달함을 더해줄 틱택 사탕갑을 톡톡 두드렸다. 그따위 행정 절차 나부랭이로 늙은이 후리려고? 어림없지. 변호사 놈들은 죄다 벼룩의 간도 빼먹는 놈들인데. 좋으실 대로요. 이제 집에 가도 되나? 곧 정오야.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퀴즈를 내보내는 시간이라고. 니들 때문에 이미 오늘 아침 빵집 마실도 놓쳤다. 가빈율 부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나 본데 부인은 현재 보호감시 대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라디오 퀴즈를 들으실 수 없을 것 같군요. 양념에 너무 오래 쪄온 닭대가리 같은 내 놈 면상을 보니 하나도 미안한 것 같지 않은데?
가비뇰 부인, 높은 연세를 감안해서 이곳에 오신 이후 쭉 존중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도를 넘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내가 쪼그라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중하지 말거라, 짭새야. 내 놈이 정말 나를 존중했더라면 애초 쌈딱들을 보내 내 진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지는 않았겠지. 정작 피해자는 난데 말이다. 두 집시놈이 내 자동차를 훔쳐갔거든. 이 의자엔 쪼그라든 내 엉덩짝 대신 그놈들 엉덩짝을 앉혔어야 했다고. 부인이 이웃집의 드고르시한테 수차례 발표하신 거 잊은 겁니까? 등에만 2방을 맞았죠. 그건 내 손가락이 삐끗한 거고. 그런 변명이 판사에게도 통할지 의문입니다. 난 궁둥이를 겨냥했거든. 그러니까 겨냥을 하긴 했다는 말씀이군요. 수사관은 신문의 채스판에서 주도 면밀하게 말을 전진시켰다. 집시로 착각했어. 그 세팅 가운을 보고서도요? 집시와 혼동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아가야. 내 양쪽 눈이 각각 마이너스 0.2야. 아직까지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 시야가 12월에 안개 자욱한 날보다도 더 뿌연데 옆집 부자인지 집시인지 구분이 되겠니? 그저 내 걸 탐하는 것 같아 보이면 무조건 쏘고 볼 수밖에. 가비뇰 부인, 그냥 베르트라고 불러라. 보아하니 얼마간 여기 붙들려 있어야 할 본세인데 예의 차릴 것 없지, 안 그러냐, 짭새야? 좋습니다, 베르트. 그렇다면 저도 벤투라 반장으로 부르시면 어떨까요? 짭새는 신경에 여간 거슬리는 속어가 아니네요. 난 베르트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넌 반장님으로 불러달라고? 원하시면 원래대로 가비뇰 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헛소리 말고 짭새야. 벤투라로 하자. 벤투라 반장입니다. 영화배우 집안인가? 수사관은 미소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파는 체포된 이래로 줄곧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나 애잔하기도 했다. 또한 신기하기도 했다. 벤투라는 그간의 이력 동안 수많은 사회 부적응자,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보아왔지만 너무 긴 무더위에 버석 마른 나뭇가지보다 더 연약하면서도 틀니의 속까지 무장한 채 독사보다 유독한 100살 넘은 할머니는 처음이었다. 그는 노파한테 당할 곤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노파한테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다. 경고하는데 요 실금 때문에라도 날 여기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할 게다. 널 위해서라기보다 날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난들 어쩌겠니. 아흔이 넘어봐라. 그냥 죄다. 될 대로 되라야. 내 자동차와 달리 난 웬만한 돈으론 고치지도 못해. 1986년 이래로 몸값이 훌쩍 뛰었다고. 베르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드고르시는 현재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있어요. 만일 그가 부인을 고소하기라도 하면, 아니 10중 8구 고소하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베르트가 역정을 냈다. 내가 왜? 집시들한테 자동차를 도둑 맞은 것도 난데도? 부인의 자동차는 멀쩡해요. 부인 집 앞에 얌전히 주차돼 있다고요. 도둑 맞은 차량은 드고르시의 아우디 스포츠카예요. 베르트는 순진함을 가장하며 놀란 척했다. 그래? 내 자동차가 아니고? 네. 내가 헷갈렸나 보다. 엔진 소리가 똑같아 나서. 할머니 자동차하고 아우디 스포츠카하고요? 벤투라에겐 통하지 않는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뒤에 있는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설설거렸고 그것이 전혀 재밌지 않았던 그의 상관이 그 사실을 알렸다. 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 비주얼.
벤투라는 상대의 등골을 시베리아처럼 오싹하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줄 필요가 없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의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한 시선은 얼굴을 후려치는 주먹질처럼 상대를 피하게 만드는 우박폭탄의 효과를 자아냈다. 따라서 질문의 수신자는 풀죽은 사과를 어물쩍 흘리고는 침을 꼴칵 삼킨 뒤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에 집중했다. 아닙니다, 반장님. 벤투라가 명령했다. 그럼 그만 실실거리고 커피나 한 잔 더 가져와. 따뜻한 걸로. 알겠습니다, 반장님. 할머니가 이죽거렸다. 어마, 뜨거라 싶지? 말단. 시골 경찰서 속기사가 별 수 있어. 이리 홍군형이 나는 것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수사관이 끼어들었다. 참으로 무례하시군요. 난 이제 거리낄 인간이 없거든. 이제껏 그만큼 기죽어 살았으면 됐어. 처음엔 나도 내 졸개처럼 굴었어. 늘 고개를 푹 숙이고. 허나 이젠 당당해도 될 것 같구나. 총은 어디서 나셨죠? 이미 다 알면서, 리노. 제 이름은 앙드레입니다. 리노 벤투라가 아니었어? 벤투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토록 영화배우와 연관되어 왔다. 운명의 장난인지 앙드레 벤투라는 성씨만으로도 모자라 리노 벤투라와 외양마저 빼다 박은 듯 흡사했다. 똑같은 사각턱에 똑같은 저음 목소리와 성난 불도 그 같은 분위기까지. 비교는 여기서 멈춘다. 리노는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배우이고 앙드레는 경찰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을 조사했고 대개 해결했지만 대중의 박수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하는 보람없는 직업. 초창기엔 상처도 입었으나 몇 리터의 크로넨버그와 운명론의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젠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구정물 같은 커피, 껄렁한 용의자들, 종기처럼 번지는 사건들, 그야말로 모든 것에. 하지만 유명 스타와 성이 똑같고 신문 때마다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은 글쎄, 앙드레는 그것에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벤투라는 맞는데 난 경찰이지 배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출연작들이랑 잊고서 부인의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새겨 들을게. 그런데 미리 경고하지만 별 소용은 없을 거야. 내가 귓구멍이 꽉 막혔거든. 좋습니다. 통상적 절차로 시작하죠.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부터. 지금 나한테 수작 거는 거냐, 리노? 벤투라 반장입니다. 베르트가 실수한 척했다. 아, 그렇지. 네가 그러려니 해. 내가 약간 치매기가 있거든. 왠지 몰라도 그 부분은 믿기지 않는군요. 내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 모든 것에 부인한테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실로 오랜만에, 정확히는 43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로구나. 거봐요. 그만하면 오늘 오전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부터. (1914년) 베르트는 가비뇰 가문 출신이다. 가비뇰이 호적에 오른 첫 번째 성이다. 생년월일은 1914년 7월 11일. 프랑스 남동부의 생플루르 주변에 위치한 오베르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불리는 참화가 터졌고, 따라서 아기의 탄생은 아기는 예쁠지언정 진정한 사건이 될 수 없었다. 축복은 더더욱.
이미 설당이며 샴페인 등등의 사재기가 시작되었다. 베르트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문자 그대로 길 잃은 강아지였다고 할까. 그녀는 물지 않았지만 종일 으르릉거리며 온몸을 극적거렸다. 헝클어진 머리칼 속에서 이들이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을 몰아내려면 군대가 필요했다. 아니면 천연비누로 공들여 샴푸를 하든가. 하지만 군대는 전선을 사수하느라 바빴고 천연비누는 베르트의 일상에서 기쁜 만큼이나 구하기 힘든 물자였다. 불황과 암거래, 청결은 베르트의 관심 밖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만지거나 다가오는 것을 질색했다. 그러니 영락없는 길 잃은 강아지일 수밖에. 베르트의 부친은 갓 태어난 딸을 버린 채 조국을 지키러 떠났다. 그리고 채 2년이 못 되어 베르덩의 참호에서 포탄에 의해 두 동강이 나고 만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나 할까.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총알바지로 쓰였다. 그의 죽음은 역사를 별반 바꾸지 못했다. 적어도 조국의 역사는 바꾸지 못했다. 반면 베르트의 역사는 달라졌다. 아이는 졸지에 모친과 조모의 손에서 커야 했으니까. 남자들이 거세된 여인들의 세계. 베르트의 모친은 당시 다른 여인들처럼 가정을 이끌었다. 예컨대 수컷과 손톱만큼의 사랑도 없이 말이다. 프랑스의 절반이 참호 속에서 죽어나가는 시기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방에 무지개를 그려주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을 땐 비록 그것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아이마저 원망스럽기 마련이다. 세상 모두가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독일 놈들도 삶도 먹여 살려야 하는 불행한 어린아이도, 따라서 그녀는 일말의 미소도 흘리지 않았고 자비심이란 더더욱 없었다. 모친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단지 청상 과부였을 뿐이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를 덮쳐버린 것, 즉 어린애와 전쟁을 감당하기엔 너무 젊었다고나 할까.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겠는가. 베르트조차 모친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냥해지기까지 할 수는 없었다. 살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마을을 통해 시민들에게로 확장되었다. 베르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으나 발밑에서 포탄의 진동을 느꼈다. 바로 문 밖이나 이웃의 논밭에서는 아니었지만 온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느껴졌다. 세계적인 전쟁, 세계대전, 전쟁의 명칭에 걸맞았다. 땅이 흔들렸고 각 가정의 주민들은 이 살육이 언제나 끝나려는지 자문했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면 평화를 모른다. 따라서 세상의 지지는 출산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된다. 아비의 부재처럼.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한 아이는 부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빈자리를 느끼지 못한다. 베르트는 훗날 그것을 다른 남자들의 품에서 찾으려 했다. 딸을 돌보기보다는 프랑스의 슬픈 지역 어딘가의 차가운 참호 속에서 내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택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가련한 쫄병. 포탄에 몸이 두 동강 난 것도 모자라 딸의 원망마저 그의 몫이었다. 베르트는 절대 굽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갈대가 아닌 커다랗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가시덤불에 가까웠다. 가시 한가운데에 파묻힌 장미 봉우리는 다만 추측으로 존재를 알 뿐. 베르트는 가시를 흔드는 편을 택했다. 친절한 경고라고 할까. 가까이 오면 찌를 거야. 난 유독하다고. 자, 경고했어. 모친은 출산 때 이미 그 사실을 파악했다. 문자 그대로 살을 애는 아픔과 15바늘을 꿰매야 했던 파열. 메시지는 명확했다. 조산사는 마취도 동정도 없이 그녀의 살을 봉합했다.
20세기 초반에 출산하는 여성은 목숨이나 허리를 내어놓지 않으려면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찢겼다는 이유로 실신하지 말아야 했다. 오히려 그것을 건강의 증거로 여겨야 할 터. 당시엔 산모라고 해서 떠받들어지지도 않았으며 출산도 집에서 했다. 혹여 상황이 폐혈증으로 악화되면 그제야 병원에 갔지만 큰 불평 없이 서둘러 회복해야 했다. 병상이 부족했다. 전시잖아요, 부인. 이 말에 무슨 대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모는 침대를 내주고서 한 손으로는 갓난애를 대충 추스리며 다른 손으로는 졸병 남편의 짐을 꾸리며 흉터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야말로 웃기는 시대였다. 베르트는 웃지 않았다. 길 잃은 강아지는 조금의 모순에도 미간을 찡그린 채 하늘로 주먹을 들어 올리며 불안한 지대처럼 유년 시절을 통과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명칭에 걸맞았으며 신나는 속편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모치는 빛을 잃고 시들어갔다. 시선엔 방황의 빛이 어렸으나 입술엔 힘이 들어갔다. 빨려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섣불리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무기력의 미로. 공허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것은 경계에서 다가오라고 유혹한다. 그리고 선을 뛰어넘으라고. 베르트는 아름드리 떡갈나무를 의지한 채 절벽에서 멀리 떨어졌다. 줄기는 하늘로 뻗고 사방으로 퍼진 거대한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린 떡갈나무는 바람과 해일에도 끄떡없었다. 베르트는 견고하고 믿음직한 떡갈나무의 은신처 밑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 떡갈나무의 이름은 나나였다. 베르트의 조모. 나나는 스페인 독감에도 중앙 산악지대의 얼음장 같은 한파에도 아침 저녁으로 물 대신 술을 푸는 주점에도 멀쩡했다. 어떤 이들은 H2O 분자로도 목을 축였지만 다른 이들은 보다 실험적인 화학 공식과 증류기라고 불리는 탄탄한 도구를 필요로 했다. 나나는 25년 동안 독주를 직접 제조해왔다. 유행이 되기도 전에 유기농으로 독주를 제조해온 나나는 도둑 같은 식료품 상들이 호등값에 판매하는 엉터리 포도주가 마뜩잖았다. 그래서 낡았지만 탄탄한 증류기와 함께 20포대의 감자와 15kg의 밀과 8바구니의 사과와 약간의 순무로 겨울을 이겨냈다. 내장을 데웠다고 할까? 어떤 이들은 내장을 불태웠다고 할 테지만 아무튼 허약 체질들을 위한 술이 아니었다는 것은 밝혀야겠다. 술독의 바닥을 핥았다가 그대로 사망한 개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훌륭한 마약이었다. 할머니의 마법 시약에 대해 전해들은 이 마을과 이웃 마을의 촌부들이 강장제를 맛본 이후 단골이 되었다. 망할 식료품상들이 값을 뻥튀기 하는 것도 모자라 물탄 싸구려 술을 팔아넘기는 전시였고 술이 필요한 시기였으니 더더욱 그랬다. 상점에 선반이 비어있고 주인이 미안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어깨를 풀썩거리면 사람들은 은밀히 나나를 찾아왔다. 나나의 지하창고는 참호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을 폭격한 무기보다도 더 도치적인 전쟁 기계를 갖추고 있었다. 나나의 증류기는 순대가 되기 위해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과 한두 군데가 떨어져 나갔을지언정 운 좋게 살아 돌아온 병사들의 창자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심장엔 연고가 되었다. 참호에 살덩이를 많이 남기고 온 병사들일수록 나나의 할인율도 높아졌다. 그녀가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병사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보기 어려운 몰골이었다. 설사 그들이 반쪽짜리 인간일지라도 나나는 그 반쪽을 가득 채운 독주 한 잔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갑절이 된 융숭한 환대가 함께했다. 따라서 얼굴 전체가 뭉그러진 병사도 자기 집처럼 편안해했다. 젠장 맞을, 나나의 지하실은 왜 이렇게 편한 거야? 베르트는 지하실에 내려갈 권리가 없었다. 나나는 그곳이 자신의 일터이며 어린애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나가 손님들을 받고 나서 지하에서 웃음과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면 베르트는 질투심으로 조바심쳤다. 물론 모든 손님들이 늘 쾌활해 보이는 건 아니었다. 사내들이 덜렁거리는 난간에 그럭저럭 의지하여 건들거리며 계단을 올라와 휘우뚱거리며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베르트는 학교 맞은편에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자신을 끼워주지 않았던 이기적인 남학생들처럼 너그럽지 않은 저 어린아이들이 열중했을 놀이를 상상했다. 베르트는 계단 맨 위에 앉아 한 손에 릴리라는 이름의 헝겊 인형을 든 채 외파리와 안진뱅이들이 나나와 함께 신이 나서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독주 덕분에 여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전쟁을 났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 그것이 증거 아니겠는가? 할머니는 술이 샜다. 아마 먼 조상인 폴란드인의 혈통 덕분일 것이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떡갈나무처럼 꼿꼿하게 계단을 올라와 지하실 바닥에 널브러진 건장한 사내들을 뒤로 한 채 어린 손녀 베르트한테 갔다. 그녀는 레지스탕스 노름에서 꿋꿋했고 따라서 스쳐가는 전 부대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나나는 소중한 손녀딸 앞에 서면 허리를 숙여 파괴적인 독주를 자신만의 비법으로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자 포대처럼 손녀를 가뿐히 들어올려 자신의 어깨에 얹었다. 그리고는 말랑한 어깨 위에 베르트를 부엌으로 데려가 매일의 양식인 맛난 수프를 끓여주었다. 거룩하고 소중한 또 다른 하루의 순간이었다. 매일 저녁 나나는 베르트에게 수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쳤다. 밀주 비법은 나중에 가르치리라. 달과 해를 거듭하여 우아한 안무가 반복되었다. 나나는 파트너를 들어올려 부엌까지 가는 동안 춤을 추게 했다. 그리고 감자밭을 하도 헤집은 나머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노련한 전문가의 손에서 둥글게 썰리는 당근과 얇게 저며지는 무, 프라이팬에 볶아지는 양파가 내는 단조로운 선율 속에서 완성되는 맛난 수프로 영양을 보충시켰다. 베르트는 어린아이다운 반복적인 고집과 불굴의 의지로 어김없이 할머니를 간보았다. 할머니, 릴리도 지하실에 가서 함께 놀고 싶대. 나나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할머니다운 엄격함으로 단언했다. 수프나 먹거라. 재미없어. 내가 재미있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 새끼 배고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착각이 아니라면 제법 잘하고 있어. 내가 여적 멀쩡히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면 오동통하진 않으나 양볼이 발그레 하니까. 할머니 말은 참 예뻐. 노래 같기도 하고. 이번엔 할머니의 양볼이 발그레해졌다. 할머니는 유치한 시로도 매너 좋은 신사처럼 꽃다발을 바칠 줄 아는 손녀의 볼에 키스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남성의 애정 표현을 모르고 산 터였다. (6시 8분) 탕탕. 베르트는 총을 다시 장전했다. 사지가 벌벌 떨렸다. 102살 노파한테는 엄청난 감정 소모였다. 그녀는 부엌 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캐모마일 차를 떠올리며 좋게 한 잔은 우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멀리서 울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만난 허브티 한 잔을 즐길 시간을 벌어줄 터였다. 계집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드 고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주위로 피가 흥건했다. 결정적인 한 방 외에도 구멍이 등에 하나, 엉덩이에도 하나 더 있었다. 젠장, 좀 과했나? 베르트는 드 고르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개차반 같은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정말로 그가 그녀의 총구에서 최후를 맞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로이와 기메트에게는 기동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베르트가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었다. 베르트의 나이에 진정한 희생을 논하기란 어렵다. 그녀는 그저 천성이라 눈치리라. 어린아이들이 자유의 몽상을 향한 열띤 도주를 감행하여 그들만의 천국을 며칠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신나게 그들을 도울 터였다. 베르트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40살로 되돌아간 듯 맥박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쯤에서 멈춰야지 더 요동쳤다가는 오베르뉴 산골의 늙은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그녀가 아무리 왜소해도 옆집 쓰레기를 실은 들것에조차도 그녀의 시든 육신을 얹을 자리는 없을 테니 진정해야 한다.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좋은 소식이다. 로이와 기메트가 멀어졌다. 베르트의 작전이 통했다. 그녀는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예감했다. 다행이다. 그녀가 시간을 끌수록 로이와 기메트가 경찰과의 간격을 벌릴 수 있을 테니까. 베르트는 이왕이면 좀 더 시간을 끌기 위해 경찰이 풀어야 할 매듭을 한 번 더 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관절이 닳고 닳아 8마디로 굽은 할머니는 장총의 의지에 발을 절며 열린 문 앞까지 걸어가 바리케이드를 쳤다. 찰컥찰컥. 녹슨 2개의 빗장이 자물쇠에 겹쳐졌다. 베르트는 무기에 의지하여 문에 붙어 있다가 입구의 장식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탄환 상자를 낚아챘다. 자동차 엔진의 부르릉 소리, 타이어가 급정거하는 끼익 소리, 사이렌의 포효. 베르트는 장총을 장전하고서 집안에 매복했다. 경찰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2 손은 머리에 올리고. 메가폰이 외쳤다. 베르트의 보청기가 귓속에서 쩌렁거렸다. 그녀의 오전 시간은 보통 더티 해리 시청으로 지나간다. 베르트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겐 늘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그의 44구경 매그넘은 환상적이다. 길티 플레저라고 할까? 배경이 세팅되었다. 하지만 저들을 끝까지 믿게 하려면 베르트가 무대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헛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고는 완벽하게 통제된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를 날렸다. 니들 소굴로 꺼져! 추잡한 집신놈들아. 나도 무장했다고.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메가폰을 진 경찰이 주춤하다가 다시 정신을 추슬렀다. 할머니, 경찰이에요. 밖으로 나오세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속을 줄 알고 경찰 놈의 수작이라면 이골이 난 몸이야. 날 끌어내서 강간하려는 것 아니냐. 이놈들아. 난 거죽이 뼈에 들러붙은 늙은이란 말이다. 이 정신병자 놈들아. 집안엔 당황했지만 그만큼 무장한 10명 남짓의 경찰들이 늘어서 있었다. 소방차가 이미 구급 요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옆집 남자의 코앞에 멈춰섰다. 메가폰을 든 경찰이 대원들에게 노인의 집을 애워싸라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 집시 따위는 여기 없어요. 2 손 머리에 올리고 순순히 나오세요. 아니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개냐? 이런 후레자식,
내 놈이 내 비상감을 노리는 걸 모를 줄 알고? 분대의 맨 앞에 두 경찰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경계를 늦췄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쨍그랑. 부엌의 타일이 박살났다. 베르트가 그 자리에 돌연 장총을 얹어 총구를 내밀었다. 탕탕. 경찰 병아리들이 토끼떼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베르트는 부엌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공 심박 조율기가 이 광기의 끝까지 유지되기를 기도하며 25년 동안 잊고 있던 게임을 즐겼다. 어때? 이제 좀 덜 우쭐하지 않니? 엉? 메가폰이 근엄해지며 호령했다. 할머니, 프랑스 헌법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무기를 버리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베르트는 메가폰의 어조가 변한 것을 느꼈다. 석회 가루로 뒤덮인 괴종시계의 시침이 더 이상 째깍거리지 않았으나 베르트는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다. 장식장. 기나긴 밤 내내 마르고 닳도록 시청한 엉성한 스릴러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녀가 중얼거렸다. 베르트는 장식장으로 현관문을 막아 본부를 사수할 심산이었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희망에 들떠 돌진했다. 하지만 38kg의 육체는 먼지를 뒤집어 쓴 반톤짜리 리모주산 사기 그릇들을 잔뜩 품은 육중한 참나무 장식장에서 힘없이 튕겨나왔다. 장식장은 아무 불평 소리도 내지 않았던 반면 베르트는 다 죽어가는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슬리퍼가 곰팡이 쓴 나뭇바닥에서 나뒹굴었다. 시도는 좋았어, 할매. 그녀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문에서 비키세요. 공격을 개시할 겁니다. 경찰의 경고 내용이 그녀 못지않게 나이를 먹은 보청기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으나 어조가 강경해진 것만은 감지했다. 협박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베르트는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 깨진 타일 사이로 외쳤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후레자식아. 내 보청기 배터리가 역면하는 바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 그녀의 뒤로 우직근 소리가 뒤섞인 굉음이 일었다. 현관문이 1952년 이래로 별탈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던 냉장고를 들이받았다. 당시엔 견고한 제품들을 생산했다. 그런데 이제 저 경찰 병아리들 때문에 냉동 스튜를 보관하려면 중국산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할 판이었다. 개연성 없는 잡념이 베르트의 머리를 스쳤을 때 헬멧까지 쓰고서 중무장한 제복의 군인들이 테러리스트의 소굴이라도 소탕하는 듯 그녀의 은신처를 점령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진 베르트는 심근경색을 간신히 모면했다. 무법자들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가 더 거셌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들어올 땐 발판에 신발을 닦아야지. 이 호랑 말코 놈들아. (8시 15분) 방금 읽은 조서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는 수사관이 할머니를 향해 무감각한 불도그처럼 눈을 찢었다. 할머니가 출동한 경찰들한테 대뜸 하신 말씀이 남의 집엔 들어올 땐 발판에 신발을 닦아야지. 이 호랑 말코 놈들아 이네요. 그게 뭐? 꼭두 새벽에 늙은이를 잡으러 온 것부터가 이미 싹수머리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짓거리지만 똥 묻은 장화로 들이닥치는 건 심각한 무례라고. 부하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총을 쏘신 거로군요. 저희 대원들이 예의 범절을 잊어서. 아, 뭐 총 몇 방 쐈다고 삐지려면 삐지든가. 가비뇽 부인, 지금 왜 여기 계신지 아시나요? 베르트가 과장되게 순진한 척하며 물었다. 그깟 고물총 몇 방 쐈다고 붙들려 온 거 아니야? 더 정확히는 주택가에서 22방을 쏘셨습니다. 경찰한테. 거기에 법무사 이웃의 엉덩이도 쏘셨다는 것을 밝혀야겠군요.
베르트가 이 빠진 잇몸 사이로 우물거렸다. 좀스럽긴. 난 그런 세세한 것까진 또 몰랐지. 수사관이 직업적으로 몸에 밴 냉철한 분석력으로 판단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발포시 별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군요. 사람들한테 총 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보아하니 내 놈이 전쟁을 안 겪었구나. 수사관은 멀건 커피를 삼켰다. 그의 미간이 좁아지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30년 전통의 브랜드건만 이놈의 고약한 커피엔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는다. 경찰서 어디를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 쓴 대걸레 맛이라고나 할까. 반면 총기와 범상치 않은 입담으로 무장한 입 빠진 노인은 신선했다. 이제 겨우 오전 8시건만 수사관은 이미 아스팔트를 타이어가 끽 소리가 나도록 달렸고 여러 발의 총알을 피했으며 포트녹스, 미 육군 기지보다 더 방어가 철통인 시골집을 습격했다. 쭈구렁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철진한 욕설을 감내해야 했으며 욕설이 아무리 험해도 노파가 가진 무기보다 위협적일 수는 없었다. 또한 노파는 목표물만 보였다 하면 무차별 난사였다.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없거나 고용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 수도 있고요. 수사관이 권리를 읊는 동안 베르트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으로 커피에 달달함을 더해줄 틱택 사탕갑을 톡톡 두드렸다. 그따위 행정 절차 나부랭이로 늙은이 후리려고? 어림없지. 변호사 놈들은 죄다 벼룩의 간도 빼먹는 놈들인데. 좋으실 대로요. 이제 집에 가도 되나? 곧 정오야.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퀴즈를 내보내는 시간이라고. 니들 때문에 이미 오늘 아침 빵집 마실도 놓쳤다. 가비뉴얼 부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나 본데 부인은 현재 보호감시 대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라디오 퀴즈를 들으실 수 없을 것 같군요. 양념에 너무 오래 쪄온 닭대가리 같은 내 놈 면상을 보니 하나도 미안한 것 같지 않은데? 가비뉴얼 부인, 높은 연세를 감안해서 이곳에 오신 이후 쭉 존중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도를 넘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내가 쪼그라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중하지 말거라, 짭새야. 내 놈이 정말 나를 존중했더라면 애초 쌈딱들을 보내 내 집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지는 않았겠지. 정작 피해자는 난데 말이다. 두 집시놈이 내 자동차를 훔쳐갔거든. 이 의자엔 쪼그라든 내 엉덩짝 대신 그놈들 엉덩짝을 앉혔어야 했다고. 부인이 이웃집의 드고르시한테 수차례 발포하신 거 잊은 겁니까? 등에만 2방을 맞았죠. 그건 내 손가락이 삐끗한 거고. 그런 변명이 판사에게도 통할지 의문입니다. 난 궁둥이를 겨냥했거든. 그러니까 겨냥을 하긴 했다는 말씀이군요. 수사관은 신문의 체스판에서 주도 면밀하게 말을 전진시켰다. 집시로 착각했어. 그 세팅 가운을 보고서도요? 집시와 혼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아가야. 내 양쪽 눈이 각각 마이너스 0.2야. 아직까지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 시야가 12월의 안개 자욱한 날보다도 더 뿌연데 옆집 부자인지 집시인지 구분이 되겠니? 그저 내 걸 탐하는 것 같아 보이면 무조건 쏘고 볼 수밖에. 가비뉴얼 부인, 그냥 베르트라고 불러라. 보아하니 얼마간 여기 붙들려 있어야 할 본세인데 예의 차릴 것 없지, 안 그러냐, 짭새야? 좋습니다, 베르트. 그렇다면 저도 벤투라 반장으로 부르시면 어떨까요? 짭새는 신경에 여간 거슬리는 속어가 아니네요. 난 베르트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넌 반장님으로 불러달라고?
원하시면 원래대로 가비뇰 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헛소리 말고 짭새야. 벤투라로 하자. 벤투라 반장입니다. 영화배우 집안인가? 수사관은 미소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파는 체포된 이래로 줄곧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나 애잔하기도 했다. 또한 신기하기도 했다. 벤투라는 그간의 이력 동안 수많은 사회 부적응자,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보아왔지만 너무 긴 무더위에 버성 마른 나뭇가지보다 더 연약하면서도 틀니의 속까지 무장한 채 독사보다 유독한 100살 넘은 할머니는 처음이었다. 그는 노파한테 당할 곤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노파한테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다. 경고하는데 요 실금 때문에라도 날 여기 오래 붙잡아 두진 못할 게다. 널 위해서라기보다 날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난들 어쩌겠니. 아흔이 넘어봐라. 그냥 죄다. 될 대로 되라야. 내 자동차와 달리 난 웬만한 돈으론 고치지도 못해. 1986년 이래로 몸값이 훌쩍 뛰었다고. 베르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드 고르 씨는 현재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있어요. 만일 그가 부인을 고소하기라도 하면, 아니 10중 8구 고소하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베르트가 역정을 냈다. 내가 왜? 집시들한테 자동차를 도둑 맞은 것도 난데도? 부인의 자동차는 멀쩡해요. 부인 집 앞에 얌전히 주차돼 있다고요. 도둑 맞은 차량은 드 고르 씨의 아우디 스포츠카예요. 베르트는 순진함을 가장하며 놀란 척했다. 그래? 내 자동차가 아니고? 네. 내가 헷갈렸나 보다. 엔진 소리가 똑같아 나서. 할머니 자동차하고 아우디 스포츠카하고요? 벤투라에겐 통하지 않는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뒤에 있는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설설거렸고 그것이 전혀 재밌지 않았던 그의 상관이 그 사실을 알렸다. 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 비주얼. 벤투라는 상대의 등골을 시베리아처럼 오싹하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줄 필요가 없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의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한 시선은 얼굴을 후려치는 주먹질처럼 상대를 피하게 만드는 우박폭탄의 효과를 자아냈다. 따라서 질문의 수신자는 풀죽은 사과를 어물쩍 흘리고는 침을 꼴칵 삼킨 뒤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에 집중했다. 아닙니다, 반장님. 벤투라가 명령했다. 그럼 그만 실실거리고 커피나 한 잔 더 가져와. 따뜻한 걸로. 알겠습니다, 반장님. 할머니가 이죽거렸다. 어마, 뜨거라 싶지? 말단? 시골 경찰서 속기사가 별수 있어. 이리 홍군형이 나는 것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수사관이 끼어들었다. 참으로 무례하시군요. 난 이제 거리낄 인간이 없거든. 이제껏 그만큼 기죽어 살았으면 됐어. 처음엔 나도 내 졸개처럼 굴었어. 늘 고개를 푹 숙이고. 허나 이젠 당당해도 될 것 같구나. 총은 어디서 나셨죠? 이미 다 알면서, 리노. 제 이름은 앙드레입니다. 리노 벤투라가 아니었어? 벤투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토록 영화배우와 연관되어 왔다. 운명의 장난인지 앙드레 벤투라는 성씨만으로도 모자라 리노 벤투라와 외양마저 빼다 박은 듯 흡사했다. 똑같은 사각턱에 똑같은 저음 목소리와 성난 불도 그 같은 분위기까지. 비교는 여기서 멈춘다. 리노는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배우이고 앙드레는 경찰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을 조사했고 대개 해결했지만 대중의 박수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하는 보람없는 직업. 초창기엔 상처도 입었으나 몇 리터의 크로넨버그와 운명론의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젠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구정물 같은 커피, 껄렁한 용의자들, 종기처럼 번지는 사건들, 그야말로 모든 것에. 하지만 유명 스타와 성이 똑같고 신문 때마다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은 글쎄 앙드레는 그것에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벤투라는 맞는데 난 경찰이지 배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출연작들이랑 잊고서 부인의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새겨 들을게. 그런데 미리 경고하지만 별 소용은 없을 거야. 내가 귓구멍이 꽉 막혔거든. 좋습니다. 통상적 절차로 시작하죠.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부터. 지금 나한테 수작 거는 거냐, 리노? 벤투라 반장입니다. 베르트가 실수한 척했다. 아, 그렇지. 네가 그러려니 해. 내가 약간 치매기가 있거든. 왠지 몰라도 그 부분은 믿기지 않는군요. 내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 모든 것에 부인한테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실로 오랜만에, 정확히는 43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로구나. 거봐요. 그만하면 오늘 오전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부터. (1914년) 베르트는 가비뇰 가문 출신이다. 가비뇰이 호적에 오른 첫 번째 성이다. 생년월일은 1914년 7월 11일. 프랑스 남동부의 생플루르 주변에 위치한 오베르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불리는 참화가 터졌고 따라서 아기의 탄생은 아기는 예쁠지언정 진정한 사건이 될 수 없었다. 축복은 더더욱. 이미 설탕이며 샴페인 등등의 사재기가 시작되었다. 베르트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문자 그대로 길 잃은 강아지였다고 할까. 그녀는 물지 않았지만 종일 으르릉거리며 온몸을 극적거렸다. 헝클어진 머리칼 속에서 이들이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을 몰아내려면 군대가 필요했다. 아니면 천연비누로 공들여 샴푸를 하든가. 하지만 군대는 전선을 사수하느라 바빴고 천연비누는 베르트의 일상에서 기쁜 만큼이나 구하기 힘든 물자였다. 불황과 암거래, 청결은 베르트의 관심 밖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만지거나 다가오는 것을 질색했다. 그러니 영락없는 길 잃은 강아지일 수밖에. 베르트의 부친은 갓 태어난 딸을 버린 채 조국을 지키러 떠났다. 그리고 채 2년이 못 되어 베르덩의 참호에서 포탄에 의해 두 동강이 나고 만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나 할까.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총알바지로 쓰였다. 그의 죽음은 역사를 별반 바꾸지 못했다. 적어도 조국의 역사는 바꾸지 못했다. 반면 베르트의 역사는 달라졌다. 아이는 졸지에 모친과 조모의 손에서 커야 했으니까. 남자들이 거세된 여인들의 세계. 베르트의 모친은 당시 다른 여인들처럼 가정을 이끌었다. 예컨대 수컷과 손톱만큼의 사랑도 없이 말이다. 프랑스의 절반이 참호 속에서 죽어나가는 시기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방에 무지개를 그려주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을 땐 비록 그것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아이마저 원망스럽기 마련이다. 세상 모두가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독일 놈들도 삶도 먹여 살려야 하는 불행한 어린아이도. 따라서 그녀는 일말의 미소도 흘리지 않았고
자비심이란 더더욱 없었다. 모치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 단지 청상 과부였을 뿐이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를 덮쳐버린 것, 즉 어린애와 전쟁을 감당하기엔 너무 젊었다고나 할까.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겠는가. 베르트조차 모친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냥해지기까지 할 수는 없었다. 살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마을을 통해 시민들에게로 확장되었다. 베르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으나 발밑에서 포탄의 진동을 느꼈다. 바로 문 밖이나 이웃의 논밭에서는 아니었지만 온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느껴졌다. 세계적인 전쟁, 세계대전, 전쟁의 명칭에 걸맞았다. 땅이 흔들렸고 각 가정의 주민들은 이 살육이 언제나 끝나려는지 자문했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면 평화를 모른다. 따라서 세상의 지지는 출산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된다. 아비의 부재처럼.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한 아이는 부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빈자리를 느끼지 못한다. 베르트는 훗날 그것을 다른 남자들의 품에서 찾으려 했다. 딸을 돌보기보다는 프랑스의 슬픈 지역 어딘가의 차가운 참호 속에서 내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택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가련한 쫄병. 포탄에 몸이 두 동강 난 것도 모자라 딸의 원망마저 그의 몫이었다. 베르트는 절대 굽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갈대가 아닌 커다랗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가시덤불에 가까웠다. 가시 한가운데에 파묻힌 장미 봉우리는 다만 추측으로 존재를 알 뿐. 베르트는 가시를 흔드는 편을 택했다. 친절한 경고라고 할까. 가까이 오면 찌를 거야. 난 유독하다고 자 경고했어. 모치는 출산 때 이미 그 사실을 파악했다. 문자 그대로 살을 애는 아픔과 15바늘을 꿰매야 했던 파열. 메시지는 명확했다. 조산사는 마취도 동정도 없이 그녀의 살을 봉합했다. 20세기 초반에 출산하는 여성은 목숨이나 허리를 내어놓지 않으려면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찢겼다는 이유로 실신하지 말아야 했다. 오히려 그것을 건강의 증거로 여겨야 할 터. 당시엔 산모라고 해서 떠받들어지지도 않았으며 출산도 집에서 했다. 혹여 상황이 폐혈증으로 악화되면 그제야 병원에 갔지만 큰 불평 없이 서둘러 회복해야 했다. 병상이 부족했다. 전시잖아요, 부인. 이 말에 무슨 대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모는 침대를 내주고서 한 손으로는 갓난애를 대충 추스리며 다른 손으로는 졸병 남편의 짐을 꾸리며 흉터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야말로 웃기는 시대였다. 베르트는 웃지 않았다. 길 잃은 강아지는 조금의 모순에도 미간을 찡그린 채 하늘로 주먹을 들어 올리며 불안한 지대처럼 유년 시절을 통과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명칭에 걸맞았으며 신나는 속편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모치는 빛을 잃고 시들어갔다. 시선엔 방황의 빛이 어렸으나 입술엔 힘이 들어갔다. 빨려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섣불리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무기력의 미로. 공허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것은 경계에서 다가오라고 유혹한다. 그리고 선을 뛰어넘으라고. 베르트는 아름드리 떡갈나무를 의지한 채 절벽에서 멀리 떨어졌다. 줄기는 하늘로 뻗고 사방으로 퍼진 거대한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린 떡갈나무는 바람과 해일에도 끄떡없었다. 베르트는 견고하고 믿음직한 떡갈나무의 은신처 밑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 떡갈나무의 이름은 나나였다. 베르트의 조모. 나나는 스페인 독감에도 중앙 산악지대의 얼음장 같은 한파에도 아침 저녁으로 물 대신 술을 푸는 주점에도 멀쩡했다. 어떤 이들은 H2O 분자로도 목을 축였지만 다른 이들은 보다 실험적인 화학 공식과 증류기라고 불리는 탄탄한 도구를 필요로 했다. 나나는 25년 동안 독주를 직접 제조해왔다. 유행이 되기도 전에 유기농으로 독주를 제조해온 나나는 도둑 같은 식료품 상들이 호등값에 판매하는 엉터리 포도주가 마뜩잖았다. 그래서 낡았지만 탄탄한 증류기와 함께 20포대의 감자와 15kg의 밀과 8바구니의 사과와 약간의 순무로 겨울을 이겨냈다. 내장을 데웠다고 할까? 어떤 이들은 내장을 불태웠다고 할 테지만 아무튼 허약 체질들을 위한 술이 아니었다는 것은 밝혀야겠다. 술독의 바닥을 핥았다가 그대로 사망한 개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훌륭한 마약이었다. 할머니의 마법 시약에 대해 전해들은 이 마을과 이웃 마을의 촌부들이 강장제를 맛본 이후 단골이 되었다. 망할 식료품상들이 값을 뻥튀기 하는 것도 모자라 물탄 싸구려 술을 팔아넘기는 전시였고 술이 필요한 시기였으니 더더욱 그랬다. 상점의 선반이 비어있고 주인이 미안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어깨를 풀썩거리면 사람들은 은밀히 나나를 찾아왔다. 나나의 지하창고는 참호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을 폭격한 무기보다도 더 도치적인 전쟁 기계를 갖추고 있었다. 나나의 증류기는 순대가 되기 위해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과 한두 군데가 떨어져 나갔을지언정 운 좋게 살아 돌아온 병사들의 창자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심장엔 연고가 되었다. 참호에 살덩이를 많이 남기고 온 병사들일수록 나나의 할인율도 높아졌다. 그녀가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병사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보기 어려운 몰골이었다. 설사 그들이 반쪽짜리 인간일지라도 나나는 그 반쪽을 가득 채운 독주 한 잔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갑절이 된 융숭한 환대가 함께했다. 따라서 얼굴 전체가 뭉그러진 병사도 자기 집처럼 편안해했다. 젠장 맞을, 나나의 지하실은 왜 이렇게 편한 거야? 베르트는 지하실에 내려갈 권리가 없었다. 나나는 그곳이 자신의 일터이며 어린애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나가 손님들을 받고 나서 지하에서 웃음과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면 베르트는 질투심으로 조바심쳤다. 물론 모든 손님들이 늘 쾌활해 보이는 건 아니었다. 사내들이 덜렁거리는 난간에 그럭저럭 의지하여 건들거리며 계단을 올라와 휘우뚱거리며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베르트는 학교 맞은편에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자신을 끼워주지 않았던 이기적인 남학생들처럼 너그럽지 않은 저 어린아이들이 열중했을 놀이를 상상했다. 베르트는 계단 맨 위에 앉아 한 손에 릴리라는 이름의 헝겊 인형을 든 채 외파리와 안진뱅이들이 나나와 함께 신이 나서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독주 덕분에 여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전쟁을 났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 그것이 증거 아니겠는가? 할머니는 술이 셌다. 아마 먼 조상인 폴란드인의 혈통 덕분일 것이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떡갈나무처럼 꼿꼿하게 계단을 올라와 지하실 바닥에 널브러진 건장한 사내들을 뒤로 한 채 어린 손녀 베르트한테 갔다. 그녀는 레지스탕스 노름에서 꿋꿋했고 따라서 스쳐가는 전 부대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나나는 소중한 손녀딸 앞에 서면 허리를 숙여 파괴적인 독주를 자신만의 비법으로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자 포대처럼
손녀를 가뿐히 들어올려 자신의 어깨에 얹었다. 그리고는 말랑한 어깨 위에 베르트를 부엌으로 데려가 매일의 양식인 맛난 수프를 끓여주었다. 거룩하고 소중한 또 다른 하루의 순간이었다. 매일 저녁 나나는 베르트에게 수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쳤다. 밀주 비법은 나중에 가르치리라. 달과 해를 거듭하여 우아한 안무가 반복되었다. 나나는 파트너를 들어올려 부엌까지 가는 동안 춤을 추게 했다. 그리고 감자밭을 하도 헤집은 나머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노련한 전문가의 손에서 둥글게 썰리는 당근과 얇게 저며지는 무, 프라이팬에 볶아지는 양파가 내는 단조로운 선율 속에서 완성되는 맛난 수프로 영양을 보충시켰다. 베르트는 어린아이다운 반복적인 고집과 불굴의 의지로 어김없이 할머니를 간보았다. 할머니, 릴리도 지하실에 가서 함께 놀고 싶대. 나나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할머니다운 엄격함으로 단언했다. 수프나 먹거라. 재미없어. 내가 재미있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 새끼 배고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착각이 아니라면 제법 잘하고 있어. 내가 여적 멀쩡히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면 오동통하진 않으나 양볼이 발그레 하니까. 할머니 말은 참 예뻐. 노래 같기도 하고. 이번엔 할머니의 양볼이 발그레해졌다. 할머니는 유치한 시로도 매너 좋은 신사처럼 꽃다발을 바칠 줄 아는 손녀의 볼에 키스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남성의 애정 표현을 모르고 산 터였다.